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 라이벌전에서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했죠. 경기장 안으로 80여 개의 물병이 날아들면서 선수가 맞고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부 축구 팬들의 삐뚤어진 응원 문화,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제시 마쉬 감독이 결국 캐나다행을 선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잘 먹어야 한다. 어릴 적 살은 모두 키로 간다. 이런 말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과체중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5시에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결정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증원 산출 근거부터 해서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또 네. 공개를 어디까지 하는지 여부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일단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각하를 했었습니다. 이거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봤었고, 그럼 이제 각하가 아니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인용, 기각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 네. 인용을 할 경우에는 집행 정지가 되고 그러면 증원을 일단 멈추는 거죠. 나머지 기각으로 갈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그 절차가 계속되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양쪽이 다 질 경우에는 재항고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당장 올해 입시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 정부와 의료계가 법원 판단에만 기댄 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라져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를 보면 그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최소 9건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씩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보면 의협 지도부가 중심이 됐던 소송도 있고 전공의들이 건 것도 있고 교수협의회, 복지부 등등 고발 주체도 여럿이고 또 내용도 연락처를 무단 수집했다거나 증원 취소 신청을 하거나 의사를 의세라고 잘못 표현을 해서 이건 비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씩 보기는 했지만 이게 상당히 파편적이고 건수 자체도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소 고발을 서로 남발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과정에서 대화, 타협, 논의는 실종이 됐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역량이 부재한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가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현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키우는 방식의 정치 활동을 이어왔던 게 좋지 않은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돌이켜보면 무엇을 위해 이걸 시작을 했는지 본질은 사라진 형국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이 사례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를 늘린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에다가 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양측이 해석하는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먼저 이 정부가 처음에 증원을 한다고 발표하고 명분을 들 때
좀 일본의 사례를 들어왔었어요. 네. 실제로 일본이 지난 2006년에 임신부가 이송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었는데 2006년에 확보 대책을 내놓고 바로 이듬해인 2007년에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의대 정원이 2007년에 7,625명이었던 게 2023년에 9,384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걸 두고 의료계에서는 일본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총 1,778명을 차차 증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급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본에서는 7년간 40회 이상의 회의를 열었는데 정부 홈페이지에는 회의록과 참고 자료를 모두 올려뒀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 공개된 회의록에는 그 참석위원들 발언이 담겨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부는 그 증원 과정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의사들도 어떤 큰 반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의사 부족에 공감을 했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라는 건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건 27년간 계속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여파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정부는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의료계가 주장한 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회의체 이거는 일본이 의대를 증원하기 결정했던 2008년 이때가 아니라 증원을 하고 도입하고 거의 마무리돼가는 2015년에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증원을 할지 말지 이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결정 이후에 점검하고 또 수렴하고 조정하는 그런 쪽에 더 집중돼 있는 회의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국방의대는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는 목적을 갖는데요. 그 군의관은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기는 3년 복무를 하고 장기는 10년 복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2,400여 명 군의관 중에 1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180여 명밖에 안 돼요. 전체의 네. 7.5%, 10%도 안 되는 건데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지난 2023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군의관 90% 이상이 이 36개월 군복무 마치면 사실 다 민간병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군대 내에는 어떤 숙련된 이런 의사가 없다.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어서 좀 이런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또 이제 정부가 보는 건 이렇게 장기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면 궁극적으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군이 또 이런 의무부대 민간 개방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강원도 화천구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또 이제 의료계가 또 한 번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11년에도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가 대규모 교체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전에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에게 쏠리는 궁금증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수사,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이창수 지검장은 인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고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를 본인이 이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답을 했고요. 또 이창수 지검장 그간의 이력이나 거취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이 보여졌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다. 또 여기에다가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게 된 타이밍도 좀 절묘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 자신의 친윤 검사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중앙지검은 23년 전에 초임 검사로 부임을 했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가령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건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내리면서 총장을 패싱했다 이런 논란인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의 사전 조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총장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인사에 넣은 건 아닌데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물어봤고 여기서 이원석 총장은 인사를 잠깐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러면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긴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밝히기로는 그럼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인사가 어떤 대통령실 용산의 입김 또 대통령실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냐.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고려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럼 이번 인사로 그 수사가 끝이 난 거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 인사 폭풍은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거라 네. 파장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방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 패싱 인사는 이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 인사가 이렇게 꾸려진 이상 오히려 이 특검법을 더욱 관철해야 된다라는 강경투쟁론이 여권에서는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거는 여전히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펴는 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사법 리스크로 위태로운 이 대표를 구하려고 어떻게든 그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여당에서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특검 반대에는 결이 같긴 한데 야권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검찰 인사교체가 이루어진 거라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서 위험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을 한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낙선자들의 성토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합니다. 익명의 낙선자들 사이에서는 참패하고도 여전히 대통령이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라거나 소통한다는 다짐이 무색하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세 사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박상우 장관은 일단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이 주도하는 내용대로는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게 이 박상우 장관의 입장인 거고 대신에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택을 사들이는 쪽이 맞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들의 역전세난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무서워서 아무래도 전세 못 가고 월세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다가 박 장관이 여기서 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 박상우 장관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건 최대한 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든가 뭐 앞으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돕겠다라는 취지였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크게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한 거고 이건 자칫
청년들 또 세입자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봐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인데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은 정책을 덜렁덜렁해서 사기 피해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8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연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한 시점이라서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신중치 못했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장관 사퇴 요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볼게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결과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속보로 아주 그냥 이변이라는 제목이 막 쏟아졌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결국의 의장은 추미애라거나 네. 뭐 사실상 추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당선인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원식 의원을 좀 보면 이 의장 경선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좀 친명이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비판도 나왔었고 그랬지만 사실상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였다라는 평가고요. 좀 굳이 따지자면 김근태에게 가까운 편이고 어쨌든 간 당내 개파색이 좀 약한 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우원식 의원이 이변을 일으킨 이 과정에서 과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없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네. 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캐릭터가 강한 분이어서 일단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원식 의원을 좀 미는 게 강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었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되면 이번 결과로 그 국회의장은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라는 관례도 깨진 거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변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어요. 네,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갔었는데 이제 마치고 복귀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남용되는 행정 권력을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책무다 이렇게 밝혔고 또 현재 집권 여당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황우여 비대위는 사실상 7월 말 전당대회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쟁점은 이제 룰입니다. 이 룰 개정과 관련해서 2주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모습이 차츰 이제 네.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룰 개정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데 지금은 당원 투표가 100%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걸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바꿔야 될지 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비대위 일부는 개정을 또 찬성하고 있고 특히나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의견을 50%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철규 의원 비롯한 친윤계는 지금대로 당원 100%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애초에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것도 친윤 진영이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황우여 위원장은 오늘 나경원 당선인과 세미나에 참석해서 만났는데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차기 당권주자와 만나게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특히나 나경원 당선인도 행보를 보면 최근에 좀 정책 행보를 늘리고 있어서 당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한강대교 부근과 영동대교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는 다리위 2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회대로 경인 2지하차도에서 1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라 이 여파로 부근 정체가 계속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현재는 광암터널에서만 정체인데요.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호법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2시간이 넘게 사고를 처리 중이라 뒤로 덕평부터 6km가량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속리산 휴게소를 앞두고 난 사고로 지금 잠시 휴게소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FC 서울이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일부 팬들이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에서 경기가 종료되는 휘슬이 울리자 이 서울의 골키퍼인 백종범 선수가 네. 인천 서포터석을 향해서 이제 도발하는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서포터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물병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 네. 물병에 기성용 선수가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발점이냐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당시에 이 세레머니 관련돼서 경위서를 받아보면은 그 전부터 계속 어떤 그런 서포터들이 도를 넘는 비난의 욕설에 가까운 문구들을 이제 백종범 선수를 향해서 계속 샤우팅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종범 선수의 도발적인 세리머니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고 요 정도 상황에서 그냥 끝났으면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는 게 맞냐 선수도 이렇게 도발하는 게 맞냐 정도로 감론을 하고 끝났을 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물병을 던져서 맞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에 가까운 행동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인천 구단에서는 이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기도 했고 동시에 이 홈 경기 안전사고 대책 방지 대책을 위해서 이 돌아오는 광주 FC전 그리고 이제 울산 HD전에서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이나 캔을 반입할 때 병마개를 또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물품 반입에 대해서 사전 신고제를 또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 구단에 대한 징계도 내려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면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그리고 원정 응원석과 응원석 폐쇄 그리고 이제 제3지역에서의 홈 경기 개최 그러니까 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은 2012년도에도 K리그 사상 처음으로 이 무관중 홈 경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해도 징계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매너를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규정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K리그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또 종종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관중들이 물병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홍염탄이라든가 이런 그런 연막탄 같은 것들을 그라운드에 투척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그 안정환 선수도 2부 리그에서 뛸 때 이 관중의 너무 지나친 욕설 때문에 관중석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말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축구 경기장에 중계를 처음 나간 날이 좀 기억이 나요. 당시에 이제 아인토벤 팀이 우리나라에 방한 경기를 온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 이제 K리그 구단에 어떤 그 불이익이 있을 법한 판정,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서포터즈들이
응원구로 단체로 이제 뭐 누구 잘해라가 아니라 심판을 향해서 어떤 그런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문구를 막 내뱉는 네. 거예요. 단체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공식적인 응원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 종목의 차이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나 배구 이런 종목과 다르게 축구는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냐면은 굉장히 과격한 서포터즈들끼리 몸싸움하는 경우도 예사고 심지어 이제 어떤 룰이 있냐면은 원정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과 수원의 경기다 했을 때는 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은 수원 응원단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원 유니폼을 가지고는 서울 응원단석에 들어갈 수 없는 네. 이런 약간의 룰도 있습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종목별로 굉장히 그 어떤 팬들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K리그 인기가 작년부터 좀 많아지면서 흥행에도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응원 문화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점점 스포츠가 뭐 서포터즈들만의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적인 문화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 광주 FC에서 응원 문화를 변화하고 선도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광주 FC 서포터즈들은 상대 팀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기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가족 단위 관람 계획이 많아지고 있는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구단에서도 모범 사례로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축구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력한 이 사령탑 후보였던 이 제시마치 감독이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향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의 협상은 결렬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 14일 날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캐나다 축구협회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협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FIFA 네. 랭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3위고요. 캐나다가 49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전력도 좋고 또 본선 진출도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결국은 돈일 겁니다. 이 제시마치 감독과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상당한 부분인데 캐나다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방안을 좀 개발을 했다 그래요. 어떤 거였냐면은 이 캐나다 클럽이라고 하시는 몬트리올, 뭐 토론토, 밴쿠버 FC 이런 민간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중개권 계약을 이제 재계약하면서 이로 인한 비용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비용으로 마치 감독의 선임 비용 그리고 대표팀의 운영 비용들을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회장 측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사비 혹은 네. 그 외에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 파주 NFC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천안시의 축구센터를 새로 건립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제시마치 감독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네. 당장 6월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감독 선임 작업이 끝날까요? 뭐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의 임시 감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정식 감독이 오는 게 6월 이후라면은 네. 이제 팬들의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으면은 제대로 된 감독이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언론에서의 보도를 봤을 때는 과연 얼마나 우리 눈높이 맞는 감독이 올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부호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 당장 다음 달 6일과 11일에 2차 예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해외파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진 않을 거니까 국내 감독 중에서는 어떤 감독이 또 임시 감독이라는 약간의 그 독이 든 상배를 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KBO 리그가 시즌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순위표를 보면 이 상위권, 하위권이 좀 양분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특이한 순위표인 것 같아요. 1위부터 1위인 기아 타이거즈부터 5위인 LG와 SSG 랜더스 이 팀까지 지금 무려 6개 팀입니다. 공동 5위이기 때문에 네. 6개 팀이 승차가 3점 승차가 3경기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경기 차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3연전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수입승이나 수입패를 하게 되면 단숨에 6등도 1등이 되고 1등이 6등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네. 반대로 이 7위부터 10위까지는 8경기부터 11경기 반차니까 이 하위권 간에는 3경기 반차지만 5위와 7위 사이가 지금 5경기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상위권에 있는 6개 팀과 이 하위권에 있는 4개 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좀 약간
약중사약 이렇게 분류가 된 특이한 순위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상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건데 네. 최근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두산 베어스가 특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사실 시즌 초반에 이승엽 감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난주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네. 주도 지금 1승 1패인데 주간 팀 타율이 3할 8푼 6리였고 압도적인 공격력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선수들이 다 3할 8푼 6리에 가까운 타율이기 때문에 MVP급 선수들의 타선을 상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유독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이 헨리 라모스 외국인 타자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퇴출 1순위로 불렸던 선수인데 지난주에 타율이 무려 5할 4푼이요. 5리였고요. 네. 그다음에 홈런 2개를 때려내면서 OPS가 1.628 그러면서 이제는 준수한 외국인 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살아나야 결국에는 국내 선수들의 분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소식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번 주는 부상 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이정우 선수의 부상이 아무래도 이 국내 팬들한테 가장 좀 슬픈 부분일 텐데 네. 13일 경기에서 홈런성 타구를 잡기 위해 펜스에 점프하다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네. 교체가 됐고 부상 당일에는 구단에서 이 어깨 탈구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 이제 15일에 나왔던 소견이었죠. 1차 소견이 구조적 손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어느 정도는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탈구여서 휴식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수술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이다라는 네. 좀 안타까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엘라트레체 박사가 어떤 어깨 수술과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이 엘라트레체 박사의 소견이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 손실이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어깨 관절의 고정이 필요한 수술이면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 파열에 가까운 경우면은 거의 6개월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즌 아웃에 가까운 소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어서 이제 또 이 김하성 선수도 사실은 이 몸쪽 공에 이제 왼쪽 손등을 강타당하면서 골절상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네. 다행히도 이제 골절까지는 아니었고 경기에는 계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요. 오늘 경기를 끝으로 결국 2할 때 타율마저 붕괴되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 좀 더 시련이 많은데 5월 이후로는 좀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 소식인데요. 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요. 맞습니다. 9일 열렸던 왓 그래비티 챌린지에서 2m 31을 넘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왓 그래비티 챌린지는 조금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네. 이 우상혁 선수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카타르의 바심 선수가 만든 대회입니다. 카타르 육상연맹과 공동으로 만든 대회인데 왓 그래비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중력 그게 뭔데? 그러니까 높이뛰기에 가장 좀 적합한 이름인 거죠. 이름 좋네요. 중력 따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든 만든 대회고 이 대회가 세계 육상 연맹에서 인정한 실버 등급의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권위가 있다. 실제로도 이 요즘 남자 높이뛰기에서 실력자들 중에서는 이번 대회에서는 탐베리 선수를 제외하고는 현역의 정상급 점퍼들이 모두 참가를 했던 대회였고 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상혁 선수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우상혁 선수가 이번 대회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더라고요. 네. 군대를 다시 간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운동 선수들한테는 징크스나 루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도쿄올림픽 때 이 군인 신분으로 그냥 머리를 짧게 잘라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 파리올림픽 때를 앞두고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초심을 찾겠다.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프로 배구 소식인데요. 네. 이 프로 배구 트레이드가 이 선수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3일에 OK 금융그룹 구단에 따르면 이 광명우 선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드 공시 철회가 요청이 됐고 네. 당연히 이 광명우 선수를 받으려고 했던 현대캐피탈이라든가 보내고 이제 전력을 강화를 했던 OK금융그룹 두 구단 굉장히 두 난처한 네. 좀 상황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가 무산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광명우 선수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법원으로부터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어떤 이런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경기를 뛰었던 거죠. 이거는
OK금융그룹뿐만 아니라 V리그 전체의 이미지에도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OK금융그룹 측에서는 광명우 선수가 형 확정 소식을 숨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알았다면은 이렇게 조처를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과연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이냐.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은 성폭력, 음주운전, 불법 약물, 도박 이런 사회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트라이아웃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트라이아웃이 끝나는 대로 징계 대상 그리고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질지에 대해서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아저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당황스럽죠. 이렇게 뭔가 곤란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할 때 곤욕스럽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곤욕스럽다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곤욕이란 단어는요.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을 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겪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가수는 엉뚱한 구설로 곤욕을 치렀다 같이 말이죠. 곤욕스럽다란 표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가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처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곤욕과 비슷한 형태 단어로 곤혹과 고역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뒤섞어 쓰다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이란 뜻이고요. 흔히 곤혹하다, 곤혹스럽다, 곤혹을 느끼다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모욕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 곤혹스럽다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고역은 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뜻하고요. 주로 고욕을 치르다, 고역을 겪다, 고역을 당하다 같이 씁니다. 오늘은 곤욕, 곤혹, 고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서울이 6.9도로 출발하면서 평년보다 무려 6.4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문을 열었고 대부분 지역이 쌀쌀하거나 추웠는데요. 현재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옷차림 아침 저녁으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7도에서 23도까지 오르고 내일부터 서서히 기온이 올라 남부지방 먼저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은 다시금 20도
17, 8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져 금요일 이후 주말 휴일에 걸쳐 다음 주까지도 쭉 더워질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교적 오늘 낮 기온도 선선한 편이고요. 세종, 대전, 광주 21, 대구, 부산, 제주 23, 강릉은 17도에 머물면서 전국이 17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2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미세먼지 농도 모두 무난하겠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맑은 하늘 속에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은 좀 흐리고요. 낮까지 빗방울이 강원 영동에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강풍경보, 그 밖에 동쪽과 일부 남해안, 제주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5시쯤 나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한다면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예상했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 공사비의 가파른 인상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9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새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요. 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대낮에 총에 맞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도 브라티슬라바 인근 핸들로바라는 마을에서인데요. 이날 강요회의를 위해 참석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경호요원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총리를 차에 급히 태워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복부와 가슴 등에 3발 이상의 총상을 입었고요. 약 4시간의 응급수술이 진행됐는데 현재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제압되는 장면도 찍혔는데요. 백발의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사설 보안업체에서 쇼핑몰 보안 업무를 보던 이 남성, 조사를 해보니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어온 작가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방송사들은 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영상 녹화분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고요.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동기를 지닌 암살 시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타슬라바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주 열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특히 총격을 당한 피조 총리가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면서 자리를 꿰찬 것을 두고 야권은 피조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공영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영을 막론하고 이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괴물 같은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비겁한 암살 기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폭력이 유럽 정치권에서 용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상도 SNS를 통해 잇따라 피조 총리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소속사가 사건 은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트바로티 김호중 씨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정차했던 차량을 바퀴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는데요. 사고가 난 몇 시간 뒤 소속사 관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는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해보니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걸 잡아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더니 들통이 나자 결국 운전자는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는데요. 그러자 소속사는 매니저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지른 일이었고, 김호중 씨는 이를 나중에 알고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네. KBS 취재 결과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역시 이 자료를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속사까지 개입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뒤 김호중 씨가 정차 중이던 골목에 매니저뿐만 아니라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함께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소속사 직원들의 범인 도피 공범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사 대표는 이 김호중 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공항이 왔고 이 대리 출석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감쌌다고요. 네, 김호중 씨가 소속된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함께 살기까지 했던 친척형이기도 한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호중 씨 대신 매니저에게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었고, 또 다른 직원을 시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점 등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들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김호중 씨가 술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했고 또 절대 마시지 않았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귀가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면서 당시 김호중 씨가 공황이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의혹만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도 예정된 콘서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변소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무책임한 뻔뻔한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일명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영원한 범죄는 없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혼자 사는 원룸에 들이닥쳐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고 결국 머리를 크게 다친 이 여성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하면서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됐는데요. 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고 이에 따라 긴급 체포됐던 이 남성 불과 8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
이번 부검 결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네. 국과수는 한 달여 만에 정밀 검사 끝에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폭행과 여성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교제폭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는 미비합니다. 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정의하기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교제폭력처럼 연인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사례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 부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법적 울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이 박병화가 출소 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박병화. 최근 출소 뒤 범행 무대로 삼았던 수원을 거처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박병화가 전입신고를 한 지역은 소위 인계박스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 수원시청을 비롯해 상업지역과 유흥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번화가입니다. 15년 형기를 다 마치고 2022년부터 경기 화성시에 살다가 거주지를 옮긴 건데 갑작스런 전입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수원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데 당분간 그 지역을 피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치안 관련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병화가 거주지를 옮긴 곳은 초등학교, 상가, 지하철역이 밀집된 곳이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수원 특례시는 수원 남부경찰서와 수원 보호관찰소, 인계동 반범기동 순찰대 등과 함께 오늘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와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주거지 인근 CCTV의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센터 연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병화가 이전까지 살던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 일대는 임대 현수막에 걸린 상가들만 덩그러니 남아 의심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혹여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옮겨올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는데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요. 네, 하나둘씩 읽다 보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2세를 계획 중인 제 입장에서도 귀가 솔깃한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도가 진행한 공모전에 모두 1,147건의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요. 심사를 거쳐 120건이 본선에 올랐는데 정부도 귀 기울여 볼 법한 제안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녀가 둘이면 1.5배, 셋 이상은 2배로 늘려주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녀 수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헝가리 방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부모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는데요. 육아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기업 분위기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의견과 함께 자녀 취학 전까지 매달 6일씩 6시간만 일하며 육아에 집중하는 이른바 666데이를 도입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방에서도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도록 교통과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에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행복 택시 같은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난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에 난소와 정자 검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일과 육아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의견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네. 아내가 간호사라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저희 부부 둘 모두가 밤샘 업무를 볼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럴 때면 누가 아이를 돌보나 싶은 걱정이 앞서기도 하거든요. 이런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치솟는 물가에 축의금도 덩달아 껑충 뛰고 있다고요. 축의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요즘은 5만 원권 부작은 해야 되지 않나요? 5만 원권 내면
창피하고 또 식권 반납하고 돌아가라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네. 아니, 예전만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큰 마음으로 축하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마저도 눈치 보면서 내게 됩니다. 맞아요. 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예식장 대여비 또 식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덩달아 껑충 뛰면서 하객들의 지갑도 얇아져만 갑니다. 축의금 액수가 늘어났다며 이른바 축의금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네. 서울 시내 웨딩홀 6곳의 예식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1인당 식대는 평균 8만 2천 원이었고요. 업체별로 최소 6만 6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했고 호텔 웨딩홀의 경우 평균 16만 원, 많게는 2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홀 대관료도 최소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를 넘나드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와 비교해보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축의금이 논쟁거리로 떠오르면서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정 액수를 정한 글도 눈에 띄는데요. 친밀도에 따라 절친한 친구는 20만 원 이상, 직장 동료는 10에서 15만 원, 친분이 적은 동료는 5만 원을 내되 시계는 불참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 당사자의 맘 또 하객의 맘 모두 공감이 가는데요. 물론 찾아와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못해도 받은 만큼은 줘야지, 준 만큼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도 결혼식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축하도 축하지만 고민도 깊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대전하면 성심당 빵집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특히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로 대전에 오가는 이용객들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저도 혹여 대전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러서 부추빵이랑 튀김소보로 사곤 하거든요. 네. 코인 사물함만 봐도 갈색 빵 봉투로 빼곡할 정도로 최근 온라인에선 성심당 빵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던 이 대전역 코인 사물함의 모습이란 사진이 올라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성심당 대전역장이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이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심당은 이제까지 월 수수료로 1억 원가량을 내고 있었는데 코레일 유통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월 수수료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려 4배가 네. 넘는 금액인데요. 성심당 월 평균 매출액이 25억 9,800만 원인데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를 17%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서 현재 수수료는 3억 5,300만 원까지 깎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월세를 감당하냐, 그 돈 다 낼 바엔 여갑 건물을 사서 매장을 차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빵지 순례 코스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드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이 가지잖아요. 네. 요즘 여름에 또 놀러 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불어난 체중 때문에 고생하면서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장기간 이렇게 잡아놓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성인들의 비만이 요즘 비만인 거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요성이 좀 무시받고 있는 게 바로 소아 비만입니다. 아이들 통통하면 그냥 귀엽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소아 비만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소아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아이들은 좀
포동포동해야 보기 좋다. 뭐 살은 어차피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믿고 소아 비만을 방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은 소아 비만이 아이 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살은 어차피 다 키로 간다. 이 얘기가 왜 생겼는지 좀 네.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키랑 몸무게 이런 게 성장하는 게 매일매일 똑같이 뭐 하루에 1cm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가만히 안 크다가 또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갑자기 키가 컸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키랑 몸무게가 동시에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체중이 먼저 쪘다가 언제는 키가 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살이 쪘다가 키가 크는 이게 살이 쪘기 때문에 키가 크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잘 먹는 사람이 키가 잘 클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실이 더해지다 보니까 살이 찌면 그게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워낙 먹을 것도 다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양제도 엄청 잘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뭐 우리 윗세대 분들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평균 키가 크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최근 그 평균 키가 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못 크던 키가 잘 먹으면서 영양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유전적으로 클 수 있는 만큼은 최고치로 다 자라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양 과잉이 오면서 비만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키 성장이 좀 더뎌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만인 아이들이 처음에는 키가 더 잘 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비만이면 사춘기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키 성장이 사춘기가 끝날 때 멈춰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키는 더 적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살이 찐 아이들이 키가 더 큰다는 건 옛말이 됐고 이제 뭐든 적당한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만인 아이들이 키만 안 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이런 어른들만 생길 것 같은 질환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소아 비만이 있는 아이들 중에 심한 비만인 아이들은 저희가 따로 검사를 해서 심장 검사라든지 뭐 간 검사 이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비만이 될 확률도 또 높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소아 시기부터 체중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종종 봤는데요. 요즘 소아 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성인 비만 환자의 증가세도 무섭긴 하지만 소아 비만 환자의 증가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도에 소아들 중 과체중인 아이들이 9%, 비만 환자가 한 10%가 된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7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인 2013년도 통계를 보면 어떨까 보면은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어떠냐면요. 2023년도에는 소아 청소년 아이들 중에 비만인 아이들만 18%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체중 아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아이들 중에 체중이 커서 문제인 아이들이 3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6년 사이에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남들보다 우람한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소아 비만일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일단 아이가 소아 비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비만처럼 뭐 체질량 지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면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고 네. BMI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면 비만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으면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비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몇 이상이면 딱 비만이다라고 수치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 한 만 2세가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만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는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 2세가 안 된 아이들은 비만을 정의하진 않고 만 2세가 넘어야 비만을 진단하는데 만 2세가 넘은 아이들 중에
체질량 지수를 똑같이 키랑 몸무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키와 체중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매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질량 지수가 나이대마다 그 정상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 이상의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발달 상황들하고 비슷하게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이걸 네. 가지고 비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에서 체질량 지수가 상위 500분위 이내, 그러니까 9500분위수 이상일 때는 소아비만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85에서 9500분위수는 과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과거보다는 이제 소아비만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식습관이 가장 네. 중요한 원인이 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식사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칼로리 이상을 저희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좀 사회적인 원인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30대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부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집이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경우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배달 음식들이 고칼로리에다가 자극적인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비만을 아주 잘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거기다가 아이들을 유혹하는 간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과자부터 음료수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시들해졌다곤 하지만 한창 인기 있었던 탕후루, 이런 것들, 이런 간식들이 대부분 당 성분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도한 당분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음식은 이렇게 중요한 원인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요즘 아이들 신체 활동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갈 때 스스로 걸어가고, 학교 끝나고 뭐 뛰어놀기도 하고, 학원도 그냥 알아서 걸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도 직접 차로 데려다 주시고, 학교 끝나면 또 학원 차가 와서 또 데려다 주고, 네. 그리고 또 놀이터나 운동장에 가보면 뛰어노는 아이들보다 대부분 핸드폰 들고 게임하거나 뭐 짧은 영상들 이런 걸 자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핸드폰,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활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알파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알파 세대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쓰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비만뿐 아니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굉장히 크게 태어난 우량아였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소아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은가요? 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태어났을 때 크게 태어난다고 무조건 비만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크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평균 체중을 찾아가는 아이도 있고요. 네. 작게 태어났는데 오히려 비만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량아라고 해서 무조건 만 2살 넘어서 비만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생후 1000일 정도의 시간이 평생의 비만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 2살에서 3살 정도까지의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의 한 시점의 체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개월이 된 아이인데 지금 체중이 상위 1%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얘가 계속 비만이 될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상위 1%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아이가 만 2세가 안 됐는데도 체중이 남들보다 크다라고 하면 일단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영양소 섭취를 좀 건강하게 하시려고 좀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런 관리를 잘해도 체중이 되게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밥도 많이 안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체중이 크다. 그런 아이들은 한번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모두 지금 정상 체중이신데 네. 어릴 때 굉장히 통통했었다. 근데 뭐 몇 살 때 살이 쭉 빠지면서 키가 많이 컸더라라고 하는 분들은 아이도 그 패턴을 따라서 클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계속 영양 관리나 이런 신체 활동을 계속 잘 해줄 때 이야기고, 이런 아이들이 뭐 영양 관리 무너지고 하면은 당연히 체중이 많이 찌겠죠.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이 지금 비만이시다라고 하면 아이가 비만일 확률도 같이 높거든요. 그래서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아 비만 진단을 받게 되면 그냥 어른처럼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별도의 치료법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소아비만 치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요. 그 성인들의 비만 치료는 요즘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뉴스에도 뭐 새로 나온 신약들 이야기도 네. 나오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위절제술 같은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데 소아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또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비만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은 과도한 비만 때문에 고혈압이나 이런 합병증 있는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긴 하지만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약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아이들이 뭐 살 빼야 되니까 아이들 막 굶긴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는 키가 또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영양 섭취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소아비만의 치료는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치료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더라도 조금만 감량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만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빼지 말라고도 해요. 오히려 체중을 유지를 해라. 그러면 더 찌지 않도록. 네, 체중만 안 늘어나면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 체중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버티다 보면 정상 체중이 돼 있어요. 키가 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걸 너무 크게 목표로 잡지 않고 이게 체중을 유지하는 걸 최소한의 그 목표로 잡고 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체중도 자연스럽게 찌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물론 합병증이 있고 굉장히 고도 비만인 아이들은 병원에서 좀 관리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해요? 이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뭘 목표로 잡냐면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기를 비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잡는데요. 이제 아이 때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잡아놔야 성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을 계속 가져가기가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비만을 이게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되면 네.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나 성인병으로 고생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어른들 비만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는 생활습관 교정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어른들의 생활습관을 교정시키는 것보다 아이들 교육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교정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식습관입니다. 근데 식습관 교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간식 끊기예요. 네. 간식을 즐겨 먹는 비만 아이들의 그 식습관 패턴을 보면 첫 번째는 이미 식사로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느라고 밥을 조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둘 다 모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간식은 대부분 칼로리는 높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식을 끊는 거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식사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달고 짜고 뭐 이런 매운 거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늘려야 되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게 하시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한 번에 되게 심한 운동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까운 거리 걷는 거나 집에 아파트에 뭐 한 층이라도 좀 걸어 올라가기 이런 걸 하고 또 중요한 게 엄마 아빠는 이제 밥 먹고 이제 TV 보고 있는데 나가서 운동하고 와 그러면은 안 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들이 함께 운동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이러면 어른들도 운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공부 학원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인 아이들은 정상 체중인 아이들보다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건 아이들의 자존감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또 체육 시간에 이제 다른 애들 운동 잘하는데 혼자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 상해하는 그쵸. 아이들도 많고요.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운동 잘하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재밌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심한 비만이라면 합병증 검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문적인 영양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소아 비만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상담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09님 44살인데요. 현재 42kg 나갑니다. 체형도 걱정이지만요. 목 부분이 좀 많이 까매져 있어요. 이것도 비만과 관련이 있나요? 하셨어요. 이 피부가 까매지는 신호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네. 비만인 아이들이 피부 좀 접히는 부분이 까매지는 거는 당뇨의 위험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4살인데 42kg이면 좀 거의 초등학생 체중이니까.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044님 아들이 뚱뚱한 편인데요. 어릴 때 살이 다 키로 간다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이제 집에서 음식량을 좀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양이 적으니까 짜증을 내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양 조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식사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먹는 종류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간식을 한 번에 끊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네. 간식을 그동안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먹었다고 하면 뭐 야채 종류 좀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좀 염도를 조금씩 낮춰주신다든지 뭐 소스를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빨갛게 많이 해주셨던 집이라면 네. 제육볶음보다는 그냥 고기를 그냥 구워서 소금 살짝 찍어 먹는 정도로 식사 패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주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고요. 네. 이런 게 되면 뭐 사실 건강한 식사를 좀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살이 빠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 종류를 바꾸는 거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하나 이제 저도 시도해봤던 것 중에 좋았던 게 식판에 좀 담아서 주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가족 반찬을 한 번에 떠놓으니까 네. 이게 많이 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먹는 아이들이 또 많이 먹어요. 근데 식판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만 딱 준다라고 하면 그것만 먹으면 돼서 오히려 아이들이 식사량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작품을 갖고 왔고요. 작품 제목이 뮤지컬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광염 소나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뮤지컬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 이제 굳이 어떤 작품이냐 표현을 하자면 네. 색깔로 얘기하면 어두운 극, 검정색. 어떤 작품의 어떤 장르 이런 거 얘기하자면 저희끼리 만든 말이지만 파멸극.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제목만 들었을 때는 좀 클래식한 작품 아닐까 했었는데 예, 그렇죠. 파멸극이라고 하니까 의외예요. 예, 그럼 무섭고 좀 어두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건 모르겠는데 어둡긴 정말 어둡습니다. 예, 보면서 네. 진짜 세상이 까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어두운 극인데 네. 이 작품 잠깐 그 대학로에 있는 그래도 좀 큰 극장에서 올려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300 몇십 석 정도 되는 소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소극장이라는 좀 작은 공간에서 배우들이 공연 시간 약 1시간 40-50분 정도 동안 울고 소리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바닥을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공연인데 이야기의 수위도 좀 세고 네. 그다음에 노래도 음정이 이제 왜 그 오선지에 보면은 오선지에 그 음표가 안에 걸쳐 있지 않고 저 오선지 위로 튀어나온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도 높이 불러야 되고 가사도 세고 그만큼 이제 주인공들 그 등장 인물들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연 줄거리를 먼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에는 이제 그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특별히 없어요. 네. 그 예매 페이지 가보면은 등장인물이 J, S, K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좀 처음에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뭐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공연 중에 어떤 배역명을 정하지 않는 게 그 이 등장인물들의 익명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정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같이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하려니까 J가 S였는지 S가 J였는지 K는 맞는지 막 헷갈리긴 하는데 네. 여하튼 J, S, K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배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줄거리 말씀드릴 때 이 영어 이니셜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J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그 음악 시상식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 권위 있는 시상식 중에 글로리아 아르티스라는 시상식이 있어요. 여기 설정상. 근데 굉장히 권위 있는 이 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음악계에 데뷔를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곡도 더 이상 작곡하지 못하면서 음악적으로 아주 큰 슬럼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의 인물입니다. J라는 네. 인물. 그리고 이제 이 J라는 인물의 음악적 뮤즈이자 친구인 S가 있어요. 그러니까 J랑 S는 친구예요. 네. S도 역시 음악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J와 S는 서로한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는 이런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상 곡을 J가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J가 어떻게든 곡을 쓰고 싶은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J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클래식계의 굉장히 저명한 교수 K는 교수입니다. 네. K는 왠지 교수 같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 저명한 교수 K를 찾아가서 이제 다시 작곡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J가 작곡해온 음악을 볼 때마다 번번이 아주 냉랭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J한테는 음악적 치유, 뭐 음악적 어떤 그 발전 이런 거는 고사하고 그냥 점점 더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J가 이제 거의 뭐 자기의 음악적 인생의 그 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고동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상황이? 아유, 그럼요. 예. 쉬워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파멸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장 인물들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렇죠.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 이렇게 곡을 쓰지 못하고 있는 J한테 어떤 날 우연한 일이 벌어져요. 우연히 네. 이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어떤 타인이 이제 그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어떤 타인이 죽는 이 죽음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J가 자꾸 뭔가 이상한 영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J가 그동안 그렇게 써지지 않았던 자기가 작업하고 있던 음악의 제1악장을 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감을 갖고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음악을 교수 K한테 보여줬는데 뭘 갖고 오면 계속 뭐라고 냉랭한 평가를 했던 이 K가 그 음악을 듣고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J한테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궁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이 하룻밤 사이에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낸 이 J의 이 음악의 탄생의 계기가 죽음이라는 것에 있다는 걸 K가 발견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 K가 결국 J한테 죽음을 가까이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J에게 살인을 부추기게 돼요. 네. 네. J는 이제 결국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갈등을 막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악적인 완성을 만들기 위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J가 극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제 그 객석의 분위기나 공연의 분위기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네. 이제는 공연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보니까는 차분하게 보시는데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막 이렇게 객석 구석구석에서 막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KBS에서 이거 공연 소개를 하잖아요. 이 공연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보고 이거 할까요?라고 작가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뒤로 덮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소재가 아무래도 KBS에 이게 정오에 점심 먹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많이 어둡네요. 네, 그나마 비례도 왔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화창한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사실 J의 친구인 S 아까 음악전 천재라고 했었던 이 S도 이 교수 K와 아는 사이인데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예술에 대한 욕망 그리고 욕망 같은 것들을 드러나게 되고 이 세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비밀 같은 게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과연 제이가 본인이 쓰고 있던 광염 소나타를 끝까지 완성을 했는지, K는 왜 제이를 그렇게까지 부추겼는지, S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친구인 제이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K와 마주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연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시간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도 되나 고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공연을 들고 오신 이유가 예. 이 공연의 음악이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그 공연장에 가서 공연 보시면 네. 배우들이 멜로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한 번 봤는데 각인이 되려면 음악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음역대도 높고 배우들의 맡은 캐릭터랑 그 음역대가 어울려야지 이게 딱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그 잔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고음으로 연주가 되니까 확실히 이렇게 오는 게 있고요. 이야기는 굉장히 센데 라이브 연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라이브 연주의 구성이 현악 3중주예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예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는 아름답고 게다가 여기 연주하는 그 주인공들이 음악가잖아요. 직접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하거든요.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제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예, S와 J,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J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J의 친구, S와 J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넘버인데, 사실 J는 천재라고 칭송을 받는데 그 첫 번째 곡 나온 다음에 다음 노래가 안 나오니까 스스로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능 있는 S를 선망하고 질투해요. 친구지만 선망하고 질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예술적인 영감에 집착하는데, 그래서 이제 S와 J와 그 감정이 격해지는 넘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넘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너의 존재라는 넘버거든요. 좀 셀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스트레스 있었던 일 있으면 그거 생각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바라봤던 눈길, 모차르트는 그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곡을 써내려갔던 천재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픈 심장을 누르고 피를 토하며 곡을 써내는 모습을. 우리 애기 같지 않아? 넌 하루에도 막 몇 곡씩 써내려가는데 난 네 옆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있었어. 네 들러리처럼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한순간만 너처럼 되고 싶어. 한마디만 너처럼 쓰고 싶어. 좋은 음악, 아름다운 선율, 처음으로 받았던 큰 관심은 내 음악이 아닌 그저 훔친 음악.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픈 심장을 누르고 피를 토해도 가질 수 없던 음악. 넌 언제나 여유롭고 난 언제나 불안했어. 나를 숨막히게 했던 너의 모든 것들. 난 괴물이 되어갔고 너의 옆에서 변해갔어. 지옥이라는 문을 스스로 만든 거야. 알았어. 좀 진정 좀 해봐.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알았으니까 좀 가. 가. 제발 좀 가. 넌 더 이상
내 음악적 영감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너 빨리 가야 돼. 음악적 영감. 음악의 영감이 뭐가 필요한데? 뭐? 천재 나의 오래된 친구 천재 나의 유일한 친구 존재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너의 존재 떠나야 하니 뮤지컬 광염 소나타 가운데 너의 존재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정수님께서 광염 소나타 하면 넘버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직접 치는 이 피아노 연주까지 배우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이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황홀하더라고요 라고 직접 공연을 보셨나 봐요. 소감 보내주셨네요. 황홀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배우들은 이제 피아노 직접 치는 씬 같은 거 있으면 피아노 못 치는 배우들이 이거 공연 계약한 다음에 피아노를 배우고 공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악보는 못 보는데 이것만 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해도 손가락 꼬일 수 있으니까 배우들도 엄청 긴장한 상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너의 존재 삐끗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렇죠. 네,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광염 소나타가 대학로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공연이라고요. 네,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려주는 공연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색이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약간 탐미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의 이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시는가 보죠. 근데 이제 이 광염 소나타가 2016년에 그 창작산실 우수 신작에 선정되고 나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매진이 돼서 거의 할 때마다 매진되는 공연, 잘 되는 공연, 제가 샘내고 있는 공연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에 비해서 또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공연계에 저도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그 대극장 공연과 소극장 공연의 양극화 뭐 이런 것들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영화 같은 것들, 영화는 영화 평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매체도 많고 채널도 많고. 근데 공연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 찾아봐야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또는 예매처에 나오는 그냥 그 무슨 게시판,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게시판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공연을 어떤 분들이 이제 나도 공연 좀 봐야지라고 했을 때 본인 취향에 맞는 공연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저같이 많이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대표님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공연 티켓값이 그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해서 싸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전시, 영화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니까 뮤지컬 금액이요. 뮤지컬의 연극 금액이 대중들한테 그냥 무조건 일단 와서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상의 모든 정보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공연을 만드는데도 지원 사업이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연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공연을 직업적으로 많이 봐서 평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또 뮤지컬 광염 소나타 얘기로 돌아와서 예. 이 작품의 매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연 매력 얘기하면 무대가 좋다, 라이브 연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작품만큼은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매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만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만나면은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정말 치열하게 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회 똑같은 공연, 똑같은 텍스트, 그러니까 똑같은 대본으로 똑같은 배우들이 똑같이 공연을 하는데 매회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감정을 극한으로 쓰니까 어느 날은 막 너무 날카롭게 느끼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우울하게만 느끼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공연을 몇 번씩 보는 관객분들이 가져가는 N차 관람의 특징이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오는 공연이라서 그래서 공연이 계속 잘 되나 봐요. 네. 아, 부러움이 진짜 느껴지네요. 네, 할 때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오늘도 노래 또 한 곡 더 준비해 오셨죠? 네. 마지막 넘버는 이제 길지 않은 넘버인데 공연의 감성을 좀 느껴보시라고 빛 바래지지 않게라는 넘버인데 이 노래 뭐 별 정보 없이 한번 음악적으로만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공소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광염 소나타 가운데 빛 바래지지 않게라는 제목의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나지? 네가 처음 작곡한 곡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내가 이 곡 듣고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나도 너처럼 음악 해야겠다. 어서 이 음악을 완성해 빛 바래지지 않게. 예전처럼 같이 연주하자. 내 손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춘다. 음표는 내가 되고 쉼표는 네가 되어 모르모란도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스포르잔도 그만